이 오디오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장소, 시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삶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정성경이라고 합니다. 7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평생을 교사 남편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족함 없이 단단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였겠지요. 하지만 은퇴 후 찾아온 긴 고요 속에서 저는 서서히 외로움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그때 우연히 사돈 영희를 따라간 춤 모임 그리고 콜라텍. 처음엔 단순한 운동, 소소한 재미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새로운 자극과 낯선 친절은 억눌린 제 마음을 단번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잠깐의 쾌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순식간에 고통으로 바뀌었고 저는 제 삶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노년 여인의 부끄럽고 아픈 고백이자 동시에 황혼의 부부가 어떻게 다시 서로를 붙들어 치유로 나아가는가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오래된 아파트 12층. 동양 거실 창으로 아침 햇빛이 곱게 들어옵니다. 햇빛은 늘 같아 보이는데 그걸 받아내는 제 마음은 날마다 달랐습니다. 박준호, 제 남편은 은퇴한 뒤로 서재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벽면 가득 서가를 채운 책들 사이에서 그이는 하루에 몇 번씩 안경을 고쳤으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책에서 나오는 종이 냄새, 잉크 냄새, 오래된 제본에서 나는 냄새가 서재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며 저는 주방에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무언가를 읽고 있는데 나는 오늘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하나. 서재에서 나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식어있는 된장찌개를 다시 끓였습니다. 은퇴 후부터 불러도 당신은 이 장만 읽고 라며 매번 늦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다. 싱크대에 물을 받아놓은 채로 한참 서 있곤 했습니다. 낮은 수압의 물줄기가 스테인리스 통을 두드리는 소리가 분주하게 들리는데 이상하게 제 가슴은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고요함은 때로 사람을 무겁게 만듭니다. 당신을 원망만 했던 건 아닙니다. 평생 교단에 서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시달리다시피 살았던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늦은 밤까지 자습 감독을 하고 주말이면 모의고사 감독을 나가고 한겨울에도 양복 바지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운동장에 서서 축구 시합 심판을 보던 당신을 저는 도시락으로 뜨거운 수건으로 말없이 마주 앉아주는 눈빛으로 버텼습니다. 사모님이라고 불릴 때면 어깨가 조금 올라갔고 박 선생님 덕에 대학 갔어요 라며 인사 오는 제자들을 보면 당신의 어깨 너머로 제가 인정받는 듯하여 내심 흐뭇했습니다. 그러니 은퇴 후 당신이 책을 마음껏 읽는 걸 어찌 탓만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 둘 사이의 말이 점점 짧아져 갔을 뿐입니다. 당신은 신문을 넘기고 저는 당신의 옆 얼굴을 훔쳐보며 국물을 떠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제가 그렇게 말을 걸면 당신은 그렇지 하고는 다시 활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한 음절 사이에 내내 못한 말들이 엉겨 붙었습니다. 우리에겐 아들, 딸 하나씩 있습니다. 아들 민호는 경정으로 경찰 공무원입니다. 일에 치여 사느라 자주 오지 못합니다. 통화를 하면 늘 짧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너는? 네, 뭐. 요즘 보이스피싱 단속이 많아서요. 아버지는요? 서재에 계시지. 둘이서라도 동네 한 바퀴 걸으세요. 어머니 집에만 있지 말고. 그래.
바쁘니까 이만 끊어. 수진이는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학부모 상담이 있다, 수행평가가 있다 하며 명절에야 겨우 얼굴을 비춥니다. 사위 이정우는 말이 적고 공손한 사람입니다. 명문대 나와 대기업에 다녀 늘 바쁩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이서방은 늘 미소를 유지합니다. 저는 그런 미소가 예의 바르게 느껴지면서도 가끔 낯설었습니다. 누구든 바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쁜 사람들 사이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노인의 하루는 보이지 않는 흰실처럼 빈틈을 넓혀갑니다. 어느 날 그 빈틈 사이로 한 줄기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사돈 즉 수진이의 시어머니입니다. 영희는 저보다 5살 어립니다. 젊을 때부터 식당을 해 돈을 제법 모았고 남편을 일찍 보내고도 나이답지 않게 주름 하나 없이 고운 사람입니다. 살짝 웨이브를 준 머리에 밝은 립스틱, 늘 적당히 화려한 귀걸이. 현관문을 열면 향수 냄새와 함께 사람 냄새가 먼저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언니. 사돈이지만 호칭을 언니 동생합니다. 어머 영희. 웬일이야? 그냥 언니 생각나서. 커피 끓여요? 내가 할까? 영희는 제 집에 동선이 익숙한 듯 주방을 누빕니다. 머그컵 어디, 드립 주전자 어디. 물 끓는 소리 위로 영희의 목소리가 가볍게 떠다녔습니다. 언니 요즘 뭐해요? 집에만 있지? 응. 장도 보고 반찬도 하고. 그게 다? 그게 다지. 아이고 이러다 언니 먼저 늙겠네. 나랑 같이 나가요. 문화센터에서 라인 댄스 배우는데 재밌어.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춤? 내가 무슨 춤을 춰? 나는 몸이 굳어서 안 돼. 처음부터 되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발만 옮겨도 돼. 음악이 알아서 데려가. 영희의 말은 설탕물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춤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살짝 간질거렸습니다. 젊을 때부터 저는 사람들 앞에서 몸을 흔들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결혼식장 축가에도 박수만 쳤고 체육대회에서도 응원만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쪽은 서툴러. 머릿속에서 익숙한 변명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을 영희는 순식간에 부숴버렸습니다. 언니 운동이야. 운동. 집에서 걸레질하며 허리 아프게 굽히는 거 말고 음악 맞춰 허리 곧게 펴는 운동. 그날 저녁 그이에게 매일 함께 산책이라도 하자 권했습니다. 당신이랑 동네 한 바퀴라도 걸으면 좋은데. 그러나 그 말은 부엌 타일 사이로 흘러 아무 의미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무엇에 집중을 하는지 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영희랑 문화센터 가보려 해요. 라인 댄스 배운대. 당신은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그래. 다녀와 한마디 했습니다. 건조하게 들렸지만 허락은 허락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친정에서 처음 시댁으로 들어가던 날처럼. 문화센터는 구청 건물 안 3층에 있었습니다. 대강당의 나무 바닥이 반짝였고 스피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제 또래의 여인들이 색색의 운동화를 신고 허리에 작은 수건을 묶고 서로 팔을 잡고 웃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발끝만 들썩였습니다. 강사가 오른발 왼발 뒤로 옆 하고 외치면 저는 박자를 놓쳤습니다. 영희가 제 손목을 슬쩍 잡았습니다. 언니, 생각하지 말고 발만 따라가요.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생각은 자꾸 앞질렀습니다. 발은 느렸고 음악은 빨랐습니다. 그런데 10분, 20분 어느 순간 숨이 고르게 바뀌고 어깨가 느슨해지고 팔이 제멋대로 리듬을 탔습니다. 땀이 등줄기로 한 줄기 흘렀습니다. 아, 몸이 깨어나고 있구나.
오랜만에 느끼는 몸이 제 몫을 하는 감각.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뺨이 발그레했고 입술이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일주일에 2번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발이 덜 걸렸고 웃음이 더 많아졌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운동복을 하나 샀습니다. 영희가 언니 립스틱도 하나 사요. 얼굴이 확 살아나하여 연한 핑크색을 발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가 아주 조금 살아있는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집에서는 그걸 숨겼습니다. 현관에서 슬리퍼를 끌고 들어오며 손등으로 입술을 쓱 훑고 화장실 거울 앞에서 휴지로 한 번 더 흘렀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들킬 만큼 화려해진 게 아니라고 스스로 변명했습니다. 당신은 눈치챘을까요? 저녁상에 앉은 당신이 어쩌다 한 번씩 말했습니다. 요즘 나가는 시간이 많네. 운동이 좋아요. 허리도 덜 아픈 것 같고. 과하지는 말고. 짧은 대화였지만 그 과하지는 말고라는 말에 당신의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어쩐지 서운했습니다. 같이 가자가 아니라 과하지는 말라니. 우리는 같은 말을 다른 뜻으로 들었습니다. 당신은 걱정으로 말했고 저는 허락으로 들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영희가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은 다른 데 가보자. 어딜? 콜라텍. 라인 댄스랑 비슷한데 플로어가 더 넓고 음악도 다양해. 우리 또래들 많아. 그 춤추는데? 그럼 춤추는 데지. 그렇다고 뭐 나쁜 데 아니야. 차도 팔고 커피도 팔고. 술은 안 팔아. TV에서 스쳐 들었던 단어 콜라텍. 어둡고 번쩍이는 조명과 어른들이 박자 맞춰 도는 화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주저했습니다. 영희가 제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언니 2시간만 구경.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나오자. 그날 저녁 옷장을 한참 뒤졌습니다. 오래전 여행 때 덜컥 사두고 한 번도 못 입었던 장꽃무늬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허리끈을 묶으니 배가 조금 나와 보였습니다. 배를 안으로 살짝 당겼습니다. 립스틱을 끝에만 살짝 얹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1번, 2번, 3번 숨을 고르고 현관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여보, 영희랑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래. 당신의 목소리는 늘 같았습니다. 저는 늘 다른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콜라텍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철제 난간을 잡고 내려가는데 아래층에서 둥둥. 저음을 둔탁하게 울리는 베이스가 발바닥을 밀어 올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화려한 조명이 눈을 때렸습니다. 스테이지가 따로 없는 넓은 플로어, 반짝거리는 나무 바닥에 그림자들이 둥글게 움직였습니다. 벽면에는 오래된 거울이 붙어 사람들 움직임이 2배로 흔들렸습니다. 카운터에 앉은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세요? 자리 잡고 천천히 보세요. 물은 저쪽. 영희는 익숙한 사람처럼 손을 들어 인사하고 저를 플로어 가장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음악은 트로트와 라틴 왈츠와 룸바가 섞여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구경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점잖았습니다. 서로 손을 내밀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예의를 갖춘 손짓으로 파트너를 맞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내 읽기만 하던 책 속에서 한 문장의 밑줄을 그을 때처럼 촉수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오셨지요? 뒤에서 낮고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말쑥한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구둣발이 번들거렸습니다. 기본 스텝부터 같이 해볼까요? 저는 당황해 영희를 찾았습니다. 영희는 저쪽에서 이미 누군가와 웃으며 돌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예의 바르게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등에 닿는 체온이 나무처럼 단단했습니다. 저 초보인데요. 초보분이 더 좋아요. 제가 리드하면 됩니다. 음악이 룸바로 바뀌었습니다. 남자는 제 허리 뒤쪽 손바닥 한가운데로 살짝 지탱할 만큼만 닿았습니다. 그 미세한 압력이 신호였습니다. 오른발 왼발 옆으로 제자리.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은 자꾸 늦었습니다. 남자가 속도를 저에게 맞췄습니다. 잘하십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잘한다는 말 때문인지 허리를 받치는 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곡이 끝난 뒤 우리는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최 사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근처에서 소규모 무역을 합니다. 명함을 내밀고 저는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명함의 종이는 두툼했고 활자는 반듯했습니다. 남자는 과하지 않은 농담으로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안내인. 여기 생각보다 건강에 좋아요. 음악 들으며 움직이는 게 제일이죠. 저는 웃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차차차였습니다. 발이 덜 꼬였습니다. 남자의 손은 여전히 예의 바르게 그러나 분명히 제 허리를 인도했습니다. 제 몸은 그동안 잊고 있던 문장을 한 줄씩 읽어내는 아이처럼 서투르지만 기쁜 표정으로 따라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밤 10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현관을 열자 그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스탠드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구두를 벗었습니다. 늦었네. 당신의 목소리는 낮았고 환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다만 낯설었습니다. 늘 늦던 사람은 당신이었고 기다리던 사람은 저였는데 오늘은 반대였습니다. 영희랑 얘기하다 보니요. 죄송해요. 전화를 하지. 깜빡했어요. 당신은 한숨을 쉬고 부엌으로 가더니 전기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머그컵에 대추차 티백을 하나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신은 나무젓가락으로 컵을 한번 저어주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컵을 들고 입김을 불었습니다. 내내 기다려온 관심과 내내 원망하던 무심함이 한 컵 안에서 섞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영희와 콜라텍에 갔습니다. 문화센터와는 다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한 번 더 짙게 바르고 목선이 드러나는 스카프를 느슨하게 묶었습니다. 운동하러 가는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나가? 네, 운동요. 너무 늦지 말고. 알겠어요. 짧고 단정한 대화 그 사이를 채우는 건 제 숨과 당신의 침묵이었습니다. 영희와 수진, 이서방이 함께하는 가족이 모인 일요일 날이었습니다. 민호가 방건조 오징어와 과메기를 사왔고 수진과 이서방이 과일을 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접시가 여럿 올라갔고 그이는 평소보다 말수가 조금 많았습니다. 민호, 요즘은 어떤 사건이 많냐? 아기 때부터 보던 사이라 스스러움이 없다. 똑같죠 뭐. 사기, 음주, 가정폭력, 요즘엔 중장년 상대로 한 다단계 비슷한 것도 많아요. 운동 모임에서 사람 꼬드겨서 투자시키고.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영희가 금세 말을 바꿨습니다. 민호야, 언니하고 나 라인 댄스 배운다. 운동이 최고야. 이서방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으신데요? 어머님 건강이 먼저죠.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움직여야지.
민호가 제 눈치를 살짝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새로운 데 가면 사람 조심하세요. 괜히 명함 주고받지 말고. 알았다. 짧게 대답했지만 제 손바닥에는 최 사장의 명함 촉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툼하고 반듯했던 종이, 검은 활자의 선명함, 그 위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 죄책감은 조심성이 되기도 자기기만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죄책감과 조심성 사이에서 계단 한 칸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콜라텍의 공기는 묘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고 땀과 헤어스프레이가 얇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카운터 옆에는 생수와 커피 자판기가 서 있었고 천장에는 오래된 스탠드 조명이 빛을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각각의 리듬으로 그러나 서로를 의식하며 움직였습니다. 저는 플로어 가장자리를 돌며 한 곡을 쉬고 한 곡을 탔습니다. 최 사장은 제 박자에 맞춰 걸음을 줄이거나 늘렸습니다. 가끔은 다른 남자들과도 돌았습니다. 누구는 손이 너무 무거웠고 누구는 지나치게 가벼웠습니다. 최 사장은 적당했습니다. 그 적당함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안심은 경계심을 풀게 하고 풀린 경계는 작은 허락을 낳습니다. 어느 날 최 사장이 말했습니다. 여긴 너무 시끄럽죠.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있어요. 다음에 일찍 오시면 1시간만 기본 스텝 따로 알려드릴게요. 돈은? 에이,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죠. 그 말이 꿀처럼 들렸는지 함정처럼 들렸는지 저는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구별하는 순간 즐거움이 뚝 끊길까 봐 두려웠습니다. 춤이 끝나고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뺨이 더 붉었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저에게 물었습니다. 넌 누구야? 오래도록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는 발소리가 잦아졌습니다. 당신은 말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연락은 하고 다녀. 네. 안전한 데지? 네. 어느 날은 당신이 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바닥 미끄러우니까 조심하고. 그 말이 문득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은 콜라텍 입구의 고무 매트가 유난히 미끄러웠고 저는 손잡이를 꼭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발걸음이 한 계단 한 계단 낯선 설렘을 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물었습니다. 언니 즐거워? 응, 이상하게 즐거워. 그래. 우리 나이에도 즐거워야지. 영희는 제 손등에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래 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 빈틈 사이로 다른 것이 슬그머니 끼어들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집에서는 작은 어긋남이 잦아졌습니다. 당신이 TV 뉴스를 보며 중얼거릴 때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최 사장에게서 행복하시죠? 같은 짧은 메시지가 오면 저는 네, 감사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 텍스트 몇 줄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야? 영희요. 거짓말은 혀끝에서 미끄러졌고 제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숨소리가 균일하게 들려왔고 저는 천장 석고보드의 작은 금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금 사이로 무엇이 자라는 듯 했습니다. 기대인지 불안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가족이 또 모였습니다. 김치전이 노릇하게 익어가고 수진이와 이서방이 장난스레 젓가락을 겨루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자꾸 확인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메시지인지 업무 전화인지 우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각자의 화면과 생각으로 바쁘게 움직일 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 식탁에 있지만 각자 섬 위에 있구나. 그때 이서방이 툭 던졌습니다. 어머님,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 내 표정이 많이 활기차지셨어요. 당신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오래된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젓가락으로 김치전을 작게 찢었습니다. 활기라는 말을 처음으로 칭찬으로 듣는 나이. 그 말이 달콤했습니다. 달콤함은 입안에 오래 남아 다음 맛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구두를 닦았습니다. 검은 약을 묻힌 천으로 조심스럽게 문지르고 굽이 다른 곳에 순간 접착제를 살짝 발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원피스 허리끈을 다시 묶어보았습니다. 제 손이 매듭을 만들고 당기고 풀었습니다. 거울 속 제가 아주 조용히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한두 번만 더. 진짜 운동 삼아서. 다시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는 대개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속인 말이 너무나도 선명해서입니다. 한두 번만 더. 그 말이 내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안쪽에서 아주 작고 어두운 파문이 일어나는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니, 듣고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콜라텍의 조명은 여전히 반짝였고 플로어의 나무 바닥은 여전히 발을 반겼습니다. 음악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의 걸음도 바뀌었습니다. 최 사장은 어느새 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성경 씨, 오늘은 박자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가요? 네,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과 마음이 있는 것은 늘 엇갈립니다. 저는 제 몸이 기억하는 쾌락을 따라갔고 마음이 잊으려는 경고를 모른 척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무사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예의 바르고 단정했고 운동 같았습니다. 아직은 제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밤 집으로 돌아와 전등을 끄기 전 저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서재문은 닫혀 있었고 탁자 위에는 그이가 읽다 만 책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책등이 위로 향해 마치 누군가의 척추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책을 곧게 세워 북마크를 꽂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낮게,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조금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조금만이 얼마나 큰 문턱인지. 저는 이제 막 문턱 앞에 발끝을 올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 너머에서 기다리는 것들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차갑고 또 얼마나 뜨거운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 콜라텍 문을 열던 날의 냄새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눅눅한 지하의 공기, 커피와 탄산음료가 섞인 달짝지근한 향, 오래된 스피커에서 새어나오는 저음이 바닥을 타고 제 발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빛은 어둡고 사람들은 환했습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이렇게 환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누군가는 빨간 구두를 신고 있었고 누군가는 반짝이는 재킷을 입고 있었죠. 그 모든 것이 서재에 갇힌 당신의 회색빛과는 아주 먼 나라의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그냥 음악에 몸을 맡겨요. 기술은 나중 문제예요. 그날 저를 맡았던 사람은 최 사장이라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어두운 조명 속에서도 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그는 손을 내밀며 공기처럼 말했습니다. 처음이시죠? 제가 기본만 도와드릴게요. 힘 빼시고요. 손과 허리에 닿던 그 손길이 지나치게 무례하지도 그렇다고 아주 공손하지도 않았습니다. 간격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음악의 맥박에 맞춰 제 발을 부드럽게 이끌었죠. 저는 처음으로 내 몸이 아직도 리듬을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팔을 들고 한 바퀴 돌 때 치맛자락이 살짝 공기를 스치며 일어섰고 그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젊을 땐 몰랐던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기 좋게 넘어지지 않게
더 예쁘게 움직이게 돕고 있다는 안도감. 콜라텍에서 나와도 가슴과 귀에는 여전히 저음의 베이스가 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를 그이는 TV 앞에서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늦었네. 영희와 함께 음악 듣고 왔어요. 밤 10시까지? 네.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문을 넘기는 손끝이 조금 더 거칠어졌을 뿐이었지요. 다음 주 저는 조금 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낡았지만 단정한 구두에 굽을 갈아 신고 나갔습니다. 콜라텍 문 앞에서 최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자보다 호흡을 먼저 맞춰볼까요? 음악이 끊어져도 같이 서 있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춤이에요. 그 말이 저는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시간을 맞춰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시간, 아이들의 시간, 학교의 종소리, 명절과 기일의 달력. 제 호흡을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은 제 호흡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아주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영희는 늘 몇 테이블 건너에 앉아 있었고 때때로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박 코치라는 사람이 붙어 다녔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 운동 트레이너 같은 말투.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면 그는 물처럼 영희의 손을 잡아 바닥으로 데려갔고 영희는 스텝을 놓치지 않으려는 아이처럼 진지하게 따라했습니다. 수업과 달리 이곳의 동작은 조금 더 가까웠고 음악은 조금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날까지는 모든 것이 무사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즐기다 오면 되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세 번째 주부터 콜라텍은 제게 생활이 되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5시에 집을 나서 8시를 조금 넘겨 귀가. 그이는 여전히 책과 뉴스에 묻혀 있었지만 가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는 제 손을 힐끗 보았습니다. 요즘 바쁘네. 운동이라 생각하세요. 땀 흘리니까 잠도 잘 오고. 몸 상하지 말고. 그 말은 허락도 반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이답게 감정을 감춘 회색의 문장 하나. 저는 그 문장에 제가 원하는 색을 억지로 칠했습니다. 허락받았다고. 문제는 아주 사소한 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테이블에는 종이 명세서처럼 생긴 패키지 안내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기본 강습 10회 할인, 무대 발표회 테이블 사전 예약 시 특별석 보장, 드레스 대여와 구두 할인 쿠폰. 최 사장은 그것을 부담 없는 투자라고 불렀습니다. 성경님, 음악이 즐거우면 도구도 정갈해야 해요. 구두 굽이 흔들리면 발목이 다쳐요. 드레스는 꼭 반짝일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는 표시는 필요하죠. 강습은 제가 반만 받겠습니다. 반만 받겠다는 말이 묘하게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저는 현금으로 40만 원을 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첩에 작은 별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나를 위해 쓴 돈. 그런데 그 별표 옆으로 제 손이 아주 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보다 훨씬 과감했습니다. 언니, 젊을 때 못 해본 거 지금 하는 거야. 난 일 많이 했잖아. 내 돈으로 내 기분 내는 거야. 영희는 드레스를 2벌이나 빌렸고 박 코치에게 개인 레슨을 결제했습니다. 저는 좀 줄여라고 말하려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좋았습니다. 집에 정적과 서재의 문틈 대신 음악과 웃음과 칭찬이 있으니까요. 콜라텍의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엄마도 사모님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성경. 넷째 주 최 사장은 문득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다 선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싫어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요. 내일 낮에는 한산하니 근처 카페에서 스텝 영상 같이 보실래요? 집에선 연습하기 힘드시죠? 카페, 낮, 영상. 모두 안전해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내라고 했습니다. 그 카페의 조명은 콜라텍보다 훨씬 밝았고 최 사장은 춤 영상 몇 개를 보여주다 말고 제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힘을 빼세요. 성경님은 평생 힘을 주고 사신 분이에요. 집에서도 밖에서도. 이건 힘을 빼야 예뻐져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이에 웃었고 최 사장은 제 웃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경님의 웃음이 무대 위의 주인공 같아요. 그날 이후 콜라텍은 클럽이 아니라 관계가 되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으면 누군가가 물을 따라주고 스텝을 놓치면 누군가가 제 발을 보호하듯 감싸주고 음악이 바뀌면 누군가가 제 어깨선에 맞춰 손을 올려주었습니다. 저는 틈틈이 거울을 보았고 거울 속 저는 좋아 보였습니다. 당신에게서 듣지 못한 말들을 이곳에서 들었습니다. 예뻐요. 몸이 가볍네요. 오늘은 더 밝아 보이네요. 저는 그 말들을 각각 작은 알약처럼 삼켰습니다. 달고 부드러운 그러나 금방 사라지는 약. 문제의 문자는 그 다음 주부터 왔습니다. 밤 11시 12분. 무사히 들어가셨죠? 오늘 표정은 좀 무거워 보였어요. 푹 쉬세요. 아침 8시 5분. 발목은 어제보다 좋아졌나요? 그 문장들은 아주 매너 있게, 아주 느긋하게 제 하루의 틈 사이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는 답장을 한 번쯤 하다가 어느새 2번, 3번으로 늘렸습니다. 카톡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서재 문틈에서 신문이 바스락거릴 때보다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당신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누군데 요즘 연락이 잦아? 영희예요. 모임 시간 바뀐대요. 거짓말이 입에 쉽게 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콜라텍이 아니라 거짓말의 편안함이라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영희가 제 팔을 붙들고 속삭였습니다. 언니 오늘은 여기 말고 잠깐 밖에 나가요. 이 동네에 조용한 데 있어. 그녀는 제가 모르는 문을 열고 어둡고 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간판도 없는 작은 술집이었습니다. 박코치, 최 사장 그리고 몇 명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불은 낮았고 음악은 작았고 분위기는 더 느슨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잔에 맥주를 따라 주었고 누군가가 우리만의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니 우리가 이렇게 웃을 날이 또 있겠어? 이 맛에 사는 거야.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 밤은 저를 설득할 필요가 없는 밤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없는 밤 저는 그 밤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그 망설임이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호였다는 것을 저는 다음 달에야 알게 됩니다. 돈은 서서히 그리고 부드럽게 빠져나갔습니다. 드레스 대여 12만원, 구두굽 교체 3만원, 테이블 예약비 5만원, 발표회 사진 촬영 20만원. 저는 그 모든 명세서에 사인했습니다. 나를 위한 비용이라 생각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썼던 돈보다 훨씬 적은 금액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세어 나감이 쌓이면 금고가 비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당신이 월말 통장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가 좀 많이 나갔네. 필요한 게 있어서요. 민호도 곧 오니까 손님 맞을 준비도 하고. 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에는 믿음도 의심도 피로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못 본 척했습니다. 첫 번째 큰 돈은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번호 저장이 되지 않은 전화. 성경님 맞으시죠? 낮고 예의 바른 톤. 최 사장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무대 발표의 특별석 부킹과 의상 스폰을 묶은 건인데 선생님이 추천을 강하게 하셨어요. 200만 원만 선결제하시면 나머지는 사용액만 정산합니다. 선생님이 반은 이미 보증해 두셨고요. 반은 보증했다. 저는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서 길을 닦아준다는 느낌,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착각. 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ATM 앞에서 카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설렘으로 오해했습니다. 그 주 일요일 수진과 이서방이 집에 왔습니다. 이서방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바쁘시다면서요? 운동 좀 하고 있지. 좋죠 운동. 그런데 늦게 다니시는 건 조심하세요. 이런 말 드려 죄송한데 그쪽 동네가 요즘 시끄럽더라고요. 그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서방은 자기 어머니 영희를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알게 될 일들이 그의 시선을 어떻게 바꿀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그날 저녁 식탁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있었고 그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치지 마. 그 말에 앞에 붙은 수많은 생략을 저는 끝내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큰 돈은 사건 다음 날에 나갔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콜라텍 뒷문 쪽 복도 어둡고 번들거리는 바닥.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그림자, 제 스마트폰 화면에는 이런 영상들이 보였습니다. 발신인은 모르는 번호였고 파일명은 너무 솔직했습니다. 저는 손이 공포로 얼어붙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성경님, 저는 어제 뒷정리하던 기억하시죠? 영상이 좀 찍혔네요. 별 내용은 아니지만 요즘 오해들이 많아서요. 수고비 정도만. 저는 성경님 체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고비, 체면. 저는 그 말들을 이해했습니다. 동시에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계좌 이름은 회사 같았습니다. 자라멘터. 전송을 누르는 순간 저는 아주 오래된 벽지를 맨손으로 뜯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고 보풀만 남는, 그러나 분명히 집을 망가뜨리는 그 감각. 그 뒤로 일은 빨랐습니다. 최 사장은 여전히 친절했고 박 코치는 영희의 손을 꽉 잡아주었고 음악은 날마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음악과 무관한 숫자들이 제 수첩의 칸을 빼곡하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50, 120, 70, 200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들. 스폰 정리, 오해 방지는 하나같이 이번만이라는 접두사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번만 이 정도, 이번만 도와달라, 이번만 정리하면 평온해진다. 거짓이었죠. 여전히 늦은 밤에 들어오는 저를 보며 그이는 묻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늦어? 영희가 일이 생겨서. 같이 있어줘야 해서. 전화 한 통은 하지. 그 말에 저는 핑계를 댔습니다. 음악 소리에 못 들었고 배터리가 닳았고 얘기가 길어졌고. 당신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예전에 그것과 달랐습니다. 칼끝 같은 침묵.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깊숙이 집어넣은 칼. 그리고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현관앞 우편함에서 꺼낸 우편물 사이로 흰 봉투 하나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강서경찰서 형사과. 수신인은 제 이름 강성경. 손바닥이 차갑게 젖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서둘러 찢었습니다. 참고인 출석 요구서. 사건명 사기 및 공갈. 장소 강서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일시 5월 15일 2시. 담당 경정 박민호. 민호. 제 아들.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손톱이 봉투 가장자리를 긁으며 제 귀에 나의 숨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글자들이 물 위에 기름막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참고인. 아직 피해자도 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의 이름은. 그날 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우편 받으셨죠? 내일 시간 좀 내실 수 있어요? 민호야, 무슨 일이니? 내일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보셔야 할 목록이 있어요. 목록.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모든 목록을 떠올렸습니다. 테이블 예약 명단, 발표회 대관 리스트, 강습 결제자 명단, 그리고 뒷문에서 오갔던 그들이 갖고 있을지 모를 영상 목록.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특유의 샘맛이 났습니다. 당신이 거실로 나와 저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호가 내일 보자고 하네. 무슨 일인데? 모르겠어요. 그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어쩌면 의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밤 처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장대 앞에서 저는 손을 떨며 립스틱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거울 속 제 입술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저는 파운데이션으로 그것을 가리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가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압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그이가 말했습니다. 같이 갈까? 아니요. 나 혼자 다녀올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말해. 그 말은 오래전 당신이 첫 부임지로 떠나던 날 제 뒷모습에 얹어놓고 간 문장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응이라고 답했고 그 응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 너무 멀리 온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 복도는 콜라텍의 복도처럼 번들거리지 않았습니다. 더 밝고 더 차갑고 더 공적인 냄새가 났습니다. 민호의 사무실 문 앞에서 저는 숨을 한 번 고르며 노크를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업무용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엑셀 목록 이름 연락처 결제 내역 계좌 흐름. 그중 두 줄이 제 눈에 불처럼 박혔습니다. 정성경 김영희. 어머니 이 사건.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큽니다. 단순한 유흥비가 아니에요. 조직적이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기 보이죠? 동일 날짜의 반복 결제, 같은 IP, 같은 인물들이 추천인으로 등장. 그리고 민호는 다음 시트를 넘겼습니다. 위기 대응 명목 송금 내역. 계좌주 자라 멘터 스타 커뮤니케이션 미성기획. 저 계좌들 이미 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머니 이름이 있습니다. 민호는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피해자라는 단어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망신, 수치, 거짓말, 밤의 알림음, 뒷문, 현금 자동 지급기, 미래.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버지와 수진이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서방 집안에도요. 그 말에서 김영희라는 이름이 묵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책상 위로 떨어져 작은 원을 만들었습니다. 민호가 티슈를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른 형사가 절차대로 도울 겁니다. 어머니는 제 엄마니까요. 경찰서 문을 나서며 저는 겨울 햇빛을 처음 봤습니다. 너무 부셔 눈이 아팠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영희.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무슨 일이야? 그 목소리엔 두려움과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이제 음악을 꺼야 해. 전화기 너머에서 영희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 잘못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당신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재 문은 열려 있었고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말했습니다. 민호가 오겠다더라.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물음은 처음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이가 내게 묻는 우리. 저는 그 우리를 한 손으로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손엔 아직 콜라텍의 네온이 묻어 있었고 당신의 손엔 오래된 책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거실, 같은 오후, 같은 카펫 위에서 서로 다른 두 섬처럼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가 집으로 왔습니다. 민호가 들어왔고 수진에게 전화가 연결되었고 곧 이서방의 이름도 스피커에 걸렸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은 이 일과 마주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한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의 삶은 이전과 이후로 갈라졌습니다. 쾌락은 부드럽게 시작되었고 고통은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고통이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처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순간의 방심, 어리석음, 그리고 잠깐의 호기심이 만든 잘못이라고만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민호가 제게 보여준 수사 기록은 제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잠깐의 일이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빛에는 경찰로서의 냉정함과 아들로서의 배신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 이름이 선명히 적힌 피해자 명단, 그리고 거래 내역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단순히 몇 차례 돈을 뜯긴 게 아니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오간 송금 내역 억대에 달하는 금액.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야, 나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요? 어머니, 이게 그냥입니까? 피해액이 1억이 넘어요. 이게 단순히 한두 번 속은 걸로 보여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집안에 있던 준호 그이도 그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 정도로 휘말리신 걸 알고 계셨어요? 나는 몰랐다. 그저 조금 즐거움을 찾는 줄로만 알았다. 즐거움이요? 아버지, 이건 범죄예요. 어머니는 단순 피해자가 아니에요. 집안을 말아먹을 일입니다. 아들이 경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민호의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당신은 입술을 꾹 깨물었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일이 주변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수진이와 이서방이 집으로 왔습니다. 거실 공기는 숨막히도록 무거웠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분노와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그냥 경찰에서 확인된 거래 내역 다 봤어요. 엄마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신 줄 줄은 몰랐어요. 시댁은 시댁대로 충격이고 이서방은 직장에서 무슨 얼굴로 회사를 다니라는 거예요. 이서방은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턱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장모님. 저는 제 어머니가 이런 데를 다니셨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입니다. 그런데 장모님까지?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 수진이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은 칼보다 아팠습니다. 사위의 존중과 신뢰를 잇는 순간 제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방, 제발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수진이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엄마, 이서방 탓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시어머니까지 끌어들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돈 집안까지 망쳐놓은 거잖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끝 모르게 내려앉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따라간 것이었지만 이제는 세상 모든 시선이 정반대로 향해 있었습니다. 영희가 아니라 제가 그 길을 열어젖힌 사람처럼 몰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영희가 먼저. 엄마, 지금 와서 책임을 돌리려 해요? 평생 동안 엄마를 믿고 존경했는데 이제 와서 변명만 하실 거예요? 이서방도 제 말에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저는 제 어머니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 어머니는 먼저 그런 데를 드나들 분이 아니에요. 장모님이 먼저 끌어들인 거죠. 제 어머니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 말은 제 숨통을 끊는 칼자루 같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은 정반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책상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만해. 어머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하지만 지금은 누구를 끌어들여도 소용없어. 이미 기록이 다 남아있어. 피해의 기간, 접촉 횟수, 이건 경찰관인 나조차 감당이 안 돼. 그런데 자식인 내가 어떻게 이걸 덮어주냐고. 그 소리에 거실이 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이 준호는 제 옆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손만 덜덜 떨며 다시 넣었습니다. 그이의 굳은 옆모습에서 분노와 연민 체념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 가득 울려 퍼졌던 고함과 한숨, 문 닫는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외로움, 잠깐의 호기심이 이렇게 집안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소문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친정 쪽 친척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성경아, 무슨 소문이 들리던데 사실이야? 내가 춘바람이. 그 목소리에 섞인 연민과 경멸이 동시에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변명조차 못하고 수화기를 놓아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 저를 보는 시선과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갔을 때 평소 인사를 건네던 권사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창피한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라는 속삭임이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의자에 앉아도 등이 들썩거리는 시선이 등에 꽂혔습니다. 결국 찬송가 시작도 전에 예배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넘게 단골이던 채소 가게 주인이 돈을 받으며 애써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별일도 다 있네 라는 말이 귓가에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수진이 학교까지 퍼졌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사 시어머니가 춘 바람이 났다더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수진은 전화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발 학교 근처에도 오지 마세요. 저 이제 어떻게 얼굴 들고 살아가요? 사위 이서방의 말은 더 잔인했습니다. 장모님, 저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수진이까지 욕을 먹게 했잖아요. 저는 장모님을 2번 다시 뵙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동안 사위에게 존중받던 기억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마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마주쳤을 때 민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경찰로 대하세요. 아들로 보지 말고. 그 말은 제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선언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당신은 말없이 거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조심스레 부르자 당신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 들었어. 당신이 어디까지 빠졌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는지. 민호가 다 얘기해줬어. 여보, 그게. 말하지 마.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저는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 친척, 이웃, 교회, 시장 어느 곳 하나 제 편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겨울 바람이 차갑게 울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마치 사람들의 수군거림처럼 들렸습니다. 끝이다. 그 한마디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나? 어둠은 길고 방 안은 싸늘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끝날까? 저는 홀로 남겨진 죄인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방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기분이었고 제 스스로조차 부끄럽고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찌르르. 물 따르는 소리였습니다. 조금 뒤 문이 살짝 열리고 그이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쟁반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 2잔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밥도 잘 안 먹잖아. 따뜻한 거라도 마셔. 목소리는 여전히 무겁고 굳었지만 그 작은 오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보리차 한 잔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컵을 받아 들고도 입을 떼지 못하다가 결국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정말 너무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어요. 당신은 제 옆에 조용히 앉더니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건 아니야. 수십 년 쌓아 올린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잖아. 민호랑 수진이 얼굴을 어떻게 보냐.
그 말에 저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옆에 있어야 내가 버틸 수 있잖아. 그이는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화를 더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한마디가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민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차가운 목소리와 달리 집에서는 조금은 아들로서의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엔 여전히 흔들리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아직도 믿기 힘듭니다. 그냥 잠깐 잘못 빠진 줄 알았는데 기록이 다 보여줬잖아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경찰이니까 어머니를 피해자라고만 보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들이니까 그래도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용기를 내어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내가 그렇게 힘든 거 다 안다. 엄마가 잘못했다. 내 아버지도 그렇고 너희들한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안다. 미안하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민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아버지도 수진이도. 엄마, 다시는 그런 곳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그 말은 명령이자 애원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칠 후 수진과 이서방이 찾아왔습니다. 거실은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수진은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서방은 제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 엄마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흔들 줄은.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학교에서 소문이 퍼져서 내가 얼마나 곤란한 줄 알아요? 아이들 부모들이 수군대고 제자들 앞에서도 얼굴을 못 들겠어요. 수진은 눈물을 훔치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 옆에서 이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저는 제 어머니가 콜라텍에 다니신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까지 솔직히 처음엔 장모님이 우리 어머니를 끌어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분노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절대 먼저 그런 데를 가실 분이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억울함보다도 제 행동이 그런 오해를 낳을 만큼 경솔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이서방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내가 만든 결과일 거다. 정말 미안하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서방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날마다 저는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교회에 나가도 사람들이 시선을 피했고 시장에서도 작은 수군거림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밤마다 저는 그의 옆에서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애들이 사용하던 빈방을 사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차를 끓여오거나 저녁 식탁에 같이 앉는 날이 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끊어졌던 끈이 서서히 다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이가 말했습니다. 성경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헛된 건 아니잖아. 너의 잘못이 크지만 그렇다고 너를 버린다고 해서 내 인생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온 날들이 있으니까 조금은 붙들어 보자.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최소한 함께 시간을 두고 치유해 나가자는 그 말이 제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저는 매일 일기처럼 제 잘못을 적습니다. 민호와 수진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위의 시선도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살아볼 용기를 냅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지만 함께 붙들고 있으면 흉터로 남아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얻은 교훈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들도 제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오기를 그 희망 하나로 하루를 버팁니다.
저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늦었지만 남은 날들을 바르게 살아내겠다고. 혹시 저와 같은 길을 걷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쾌락은 잠시지만 고통은 길고 깊습니다. 그러나 깨달음과 용서의 힘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